협소주택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파트 절반 가격에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니까요. 청약시장의 문턱이 낮아질 텐데요. 금융에 대한 상식을 넓혀드립니다. 재테크 톡톡! 진행을 맡은 삼성증권 아나운서 장현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부동산 관련한 주제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협소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공간 활용법, 그리고 작은 공간의 재발견 등 여러 이슈들로 관심이 대단한데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거 공간을 담아낼 수 있어서 젊은 세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협소주택에 대한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삼성증권 양혜근 수석님 모셨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양혜근입니다. 네, 수석님 최근 들어서 이 협소주택에 대한 관심 가지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협소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예, 현재 협소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사실 없습니다. 1951년 일본인 건축가가 지은 건축 면적 29.1제곱미터, 또 연면적 52.8제곱미터의 최소한 주택이 그 시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10평 정도 되겠죠. 에서 90제곱미터, 한 27평 정도 짜투리 땅에 세워진 좁고 아주 작은 3층에서 5층 정도의 그 작은 단독주택을 보통 협소주택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협소주택에 대한 좀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그 최근 그 서울 광진구 소재 17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5평 정도 되겠죠. 땅에 들어선 3층 주택이 이제 화제입니다. 우와, 이런 곳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예, 이곳은 모양도 삼각형이고 아파트 담장과 이제 도로 사이에 위치해서 사실상 뭐 방치되어 온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곳은 작년 7월에 이 좁은 땅에 상가주택이 준공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1층은 근생, 2, 3층은 이제 주택으로 설계되었고요. 각 층당 면적은 7.38제곱미터니까 2평,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방 하나 정도의 땅에 이제 지어진 그런 아주 작은 그 협소주택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 뭐 샤워실, 화장실, 싱크대 등 웬만한 그런 시설들은 다 갖추고 있어서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동네 한 20년 정도 이제 살고 있는데 언제 지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단시간 내에 지어져서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협소주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뭐 말로는 협소하다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또 눈으로 보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수석님,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사실 도심과 여의도권으로 출퇴근이 가까운 서울 용산구 후암동이 그 협소주택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7년에 지어진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37.78제곱미터, 한 11.4평 정도에 지은 협소주택인데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한 200%, 그러니까 자기 땅의 지상으로 한 2배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인데요. 이를 완벽하게 활용한 5층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22.59제곱미터, 6.8평이니까 역시 좀 협소하고요. 연면적은 74.33제곱미터니까 22평 정도 약간 넘는 곳인데 이제 주차도 한 대 가능합니다. 와, 주차 공간까지 완벽. 그런데 이 일반 수요자가 도심 내 단독주택을 짓는 일이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 협소주택을 지으려면 뭐 제일 먼저 땅을 매입해야겠죠. 일반적인 그 단독주택 부지라면 100제곱미터, 뭐 한 30평에서 한 132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40평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면적은 되어야지 이제 짓는데 협소주택은 한 6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0평에서 85제곱미터, 한 25평 정도면 적당합니다. 또 적절한 공간 활용을 원하신다면 한 66제곱미터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한 직장과 자녀 학교,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이제 입지를 선택해야 하고요. 인근 주거업소를 방문해서 알맞은 부지가 있는지 조언 받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부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마음에 드는 땅이 있다고 하면 바로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땅을 매입하기 전에는 건축사의 조언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사실 이제 부지에 따라서 뭐 건폐율이라든가 땅 그 바닥 면적을 얼마 지을 수 있는지, 높이를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도 다 다르거든요. 또 인접한 집과 도로와의 그 거리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주차 대수, 또 일조권, 사선 제한 등 또 미리 알아봐야 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역시 부동산의 세계란 쉽지 않네요. 토지 가격 또한 이제 천차만별인데요. 하지만 이제 아파트와의 그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볼 때는 강북 지역의 경우 한 3.3제곱미터당 한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이 적당하다고 보고요. 최근 제가 이제 용산구 후암동의 현장 조사를 직접 한번 다녀봤는데요. 네. 단독주택 한 68.4제곱미터,
그러니까 20.7평 정도의 매물이 6억 원 정도에 나와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뭐 한 3천만 원 정도 선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부지는 구입을 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흔히 집 짓다가 10년 늙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 또 직접 손이 가는 일도 많을 텐데 건축 과정에서 꼭 체크해야 할 체크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예, 사실 이제 건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건축 사무소와 이제 시공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협소주택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을 선택하신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협소주택은 면적이 좁다 보니까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제 건축사와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건축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변경이 잦은 경우 뭐 공사비가 예산 범위를 넘기도 하고 결국에 또 공사 지연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협소주택에 대한 설계 도면을 많이 참고하시는 것이 이제 좋고요. 또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축주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된다고 하면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제 참고하셔야 되고요. 건축 단계에서는 이제 시공사와 공사 범위, 또 공사 기간, 건축 자재, 마감재, 인테리어 등을 정확히 하고 또 비용의 지급 시기라든가 방식, 하사 보수가 생길 때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담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야지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왜 협소주택을 관심 있게 봐야 할까요? 수석님께서는 협소주택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협소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아파트와 달리 집을 직접 자기가 좀 설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내가 만든 멋진 집에서 살아보는 게 제 로망이었거든요. 뭐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축주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협소주택을 설계하신 분들 또 그래서 이제 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제 가격 측면입니다. 땅값만 줄일 수 있다면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요. 네. 셋째,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1층에 이제 근생시설을 넣을 수 있어서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넷째, 요즘엔 이제 이 문제로 갈등이 많은데요. 바로 공동주택의 문제점인 층간소음에서 이제 자유롭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협소주택은 통상 3층이어서 조망이나 뭐 일조라든가 통풍, 환기 등에서 이제 유리한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수석님, 그런데 저희가 장점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예, 단점도 뭐 정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협소주택에 맞는 부지를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고요. 네. 둘째, 입지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세권이고 또 네모반듯한 땅은 당연히 너무 비싸서 이제 엄두가 나질 않고 자투리 땅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뭐 언덕을 좀 올라가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단점이고요. 셋째는 황금성이 떨어지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넷째, 이제 좁은 공간에다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층을 높게 지을 수밖에 없어서 뭐 아이가 있거나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경우 층마다 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이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고요. 네. 다섯 번째는 아파트값이 오를 때 이 협소주택은 아무래도 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좀 얻기 어렵다는 점이 또 아주 큰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님, 지금 제가 협소주택에서 듣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예산이 얼마 필요한가요? 제가 너무 현실적인 걸까요? 예,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협소주택에서 사실 총 비용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토지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서울로 치면 강북에서 짓느냐, 강남에서 짓느냐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땅만 사실 좀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파트 절반 가격에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니까요. 뭐 강북 지역에서 한번 예를 찾아볼까요? 일종 일반 조거 지역에 위치한 대지 면적 61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0평 정도 되겠죠. 여기에 단독 주택을 사서 신축한 그런 사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건축 면적 한 37.2제곱미터, 그러니까 11평 정도의 연면적 한 99제곱미터에 이제 지은 주택인데요. 1층에는 근생을 넣었고 2에서 4층은 이제 주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는데 한 5억 2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또 철거비와 측량비, 설계 감리비, 뭐 공사비, 각종 인입비, 취득세 뭐 포함해서 약 3억 원 등 한 8억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연면적 99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0평에 8억 2천이면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사실 이제 최근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경쟁력이 생긴 건데요. 사실 8억도 굉장히
그 높은 아주 금액이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요. 강북 지역에서 이제 공급 면적 한 99제곱미터, 한 30평 크기의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10억, 뭐 12, 3억 정도는 줘야 하니까요. 뭐 한 7억, 뭐 8억 정도 아래에 지을 수 있다면 나름대로의 뭐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협소주택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수석님, 마지막으로 협소주택을 고민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그 협소주택은 비싼 아파트값 또 높은 전세 가격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이나 뭐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그런 분들에게 대안으로 이제 특히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0대나 40대 초 뭐 좀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이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또 그래서 과거 뭐 유행가 가사처럼 막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낭만적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살다 보니 불편해서 이제 단기간에 매도를 할 경우에 사실 매수자를 찾기도 어렵고요. 개성 있게 지은 거기 때문에요.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공사비 같은 걸 거의 손해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입지 선택이나 공간 설계를 하는 것이 이제 짓고 나서 후회를 안 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 투자 컨설팅팀 양혜근 수석과 협소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021년 부동산 시장의 변화들을 체크하고 부동산 투자 시 점검해야 할 9가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도움 주실 삼성증권 김은경 부동산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 주택 시장의 정책 방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재건축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지금까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조합원들은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새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보통 재건축할 정도로 낡은 아파트는 직접 거주하기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했던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이 허용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입주권을 받고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이때 2년은 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되고 개정안 통과 전에 조합이 설립된 곳은 거주 의무에서 제외되는데요. 다만 상속, 이혼, 생업 등의 사유로 다른 곳에서 거주한 경우나 장기 임대 사업자로 의무 임대 기간에 해당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 사례가 인정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특히 올해 부동산 세금도 내용이 많이 변경되잖아요.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볼까요?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합산되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단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졌는데요. 매년 8%였던 공제율이 올해부터는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구분해서 적용되어 최대 80%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보유와 10년 거주 요건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위원님, 특히 오는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10%씩 더 인상되는데요. 기본세율이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씩 더해지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최대 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또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과 분양권도 양도세율이 올라가는데요. 6월 이후에 매도를 하실 때는 1년 미만 보유주택은 70%,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나 2년 미만의 보유주택을 매도할 경우 5월 말까지 완료해서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주택을 매도할 거라면 5월 말까지 등기나 잔금을 완료해서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도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고요. 건강보험료나 청약 가점제에도 기준이 되는 등 생각보다 활용 범위가 넓은데요. 특히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와 재산세도 이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게 4월 30일에 발표하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수준만큼 현실화될 계획인데요.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요즘 아파트 청약이 로또라고 불릴 만큼 경쟁률이 센데요. 올해는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네, 일단 청약 시장의 문턱이 낮아질 텐데요. 그동안 가점이 낮고 자격 요건이 안 됐던 분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청약에서 제일 먼저 공급하는 특별 공급은 청약 자격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신혼부부 등으로 제한되고 소득 요건까지 까다롭게 보는데요. 이 소득 기준이 전보다 20-30% 정도 완화되고 물량도 더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로 보면 4인 가구일 경우 622만 원인데요. 완화된 기준으로 하면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인 871만 원 이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고요. 맞벌이라면 월평균 소득의 160%인 966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또한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득 요건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노려보세요. 네,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청약 제도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사전 청약 제도인데요. 본 청약에 앞서서 1, 2년 전에 일부 물량을 미리 청약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만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3만 가구가 사전 청약으로 공급되는데요. 사전 청약 가입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하고 해당 지역 거주 및 거주 기간에 대한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도 유지해야겠죠? 네, 그럼요. 청약 시기와 지역은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습니다. 공식 사이트인 3기 신도시 누리집을 통해서 청약 일정 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편리하게 일정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 청약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규제도 많을 텐데요.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이 될 경우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실거주가 의무화됩니다. 분양가가 저렴해서 당첨자에게 이익이 큰 만큼 의무를 더 강화하는 거죠.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등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고요.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정도에 따라서 공공주택은 3년에서 5년, 민영주택은 2년에서 3년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예외 사유로 거주 의무 기간 중 근무, 생업, 취약, 질병 치료와 같은 이유로 해외 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에서 확인받는 경우는 실제 거주로 간주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전매 제한에 거주 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월세로 돌릴 수 없는 만큼 이사 계획 그리고 자금 계획까지 꼼꼼하게 세워야겠네요. 위원님, 그러면 투기에 대한 단속 강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이나 허위 서류 발급과 같이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에만 청약금지 불이익을 줬는데요. 올해 2월 19일부터 현재 최대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 모두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파트 청약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소위 청약 시장의 줍줍도 앞으로는 금지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집이 있는 분들이나 가점이 낮았던 분들도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줍줍이죠. 네. 미계약이나 부적격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던 방법인데요. 이러한 무순위 분양 물량에 대해서 신청 자격이 강화돼서 3월 말부터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무주택 세대원인 성인으로 변경되어 분양 지역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순위 물량이 규제 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최대 7년에서 10년간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게 됩니다.
네, 6월에는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들 임대차 3법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작년부터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서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주택을 살 때 거래 신고를 하는 것처럼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도 계약자, 임대기간, 보증금 등과 같은 전반적인 임대차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관할 시공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해당이 되고요. 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가능하지만 고시원이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 김은경 부동산 전문위원 모시고 Q&A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최대한 핵심만 뽑아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산도 역시 삼성증권에서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